기원전 1300년경 모세는 수많은 히브리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으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들은 그곳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후 국력이 약화되면서 바빌로니아 왕국,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3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교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로마군은 그들의 반란을 힘겹게 진압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반란을 묵과할 수 없게 된 로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서 추방시키게 되는데 그 이후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은 비록 나라를 잃긴 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유지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는데 이러한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과 잘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랫동안 인종적 박해를 받아왔으며 심지어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분풀이로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연대를 통해 오랜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오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연대를 인정한 영국은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이나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정착지로 내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던 오스만 티르크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아랍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오스만 티르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다면 전쟁 후 그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해 주겠다는 맥마흔 서한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유대인을 상대로도 따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영국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중동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벨푸어 선언이 있게 되자 세계 각지에서 거주해 오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대량 이주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수의 아랍인과 소수의 유대인이 별다른 문제 없이 함께 살아오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서 갈등이 점차 증폭되어 갔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밀려오게 되면서 그들은 정착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유대민족기금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아랍인들로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해도 땅을 팔지 않는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무장단체를 구성해 아랍인들을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하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정착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서북부는 유대인, 동부는 아랍인이 분할하고 예루살렘 지역은 영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홀로코스트가 진행되자 전 세계 여론은 유대인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유대인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1947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를 각각 독립시키는 유엔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토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들의 간접적인 자원 지원을 받은 유엔은 영토 분할을 유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파와 텔아비브 등 서부 해안 지역, 농경지로 적합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광활한 미개발 지역인 네게브 사막을 유대인의 영토로 했고 나머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역을 아랍인 영토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국제지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분할안에 대해 유대인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랍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국가가 정식으로 수립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유엔의 영토 분할안도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엔의 분할안으로 그들의 영토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지역이 지도상으로만 자신들의 영토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랍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48년 4월에 발생한 데이르 야신 학살 사건입니다. 데이르 야신은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아랍인 마을로 이곳은 인접한 유대인 마을 지바트 사울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데이르 야신의 아랍 무장 단체들은 이전부터 지바트 사울의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최근에는 저격수까지 동원해 사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토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내전이 발생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준군사 조직이었던 이르군이 데이르 야신 마을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한 다음 즉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야포 사격을 실시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류탄을 직접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마을 사람 400명 중 120여 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르 야신에서 유대인에 의한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아랍인들은 즉시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인근에 위치한 유대인 마을 에치온 블록을 공격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 무장단체와 민간인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랍군은 야포와 장갑차를 동원해 마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오랜 저항 끝에 결국 1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랍인들은 포로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했고 데이르 야신을 외치며 그들에게 수류탄과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아랍군 장교들이 이러한 학살을 막아보려 했지만 분노한 군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있던 도중 1948년 5월 14일 영국군의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모두 철수하게 되자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임시 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들의 건국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중동 전쟁은 이날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의 전쟁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군사조직 하가나 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하기 2달 전인 1948년 3월 이미 전쟁 수행을 위한 D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5월 14일 24시를 기점으로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아랍군이 공격을 실시할 것인데 이에 대비해 이스라엘의 국경과 유대인 마을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랍군의 진공 격퇴, 유대인 마을 간 교통로 확보, 신속히 공세로 전환하여 아랍군 진지와 마을 점령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병력과 무기를 확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아랍군의 예상 병력은 15만 명이었지만 이스라엘군은 2만 명에 불과해 신속한 병력 확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도입을 위해 미국과 체코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군의 C-54 수송기가 체코제 무기를 수송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소총 650정, 기관총 240정, 단약 516만 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각국의 잉여 무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무기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군의 무기가 대부분이었지만 BF-109와 같은 독일제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전투기는 이후 이스라엘 공군 창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그들이 확보했던 최초의 전차는 영국군에게서 훔친 크로멜 전차였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항구 도시 하이파에는 크로멜 전차 2대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모의 유대인 여성이 영국군 경비병에게 접근했고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해 전차 2대를 훔쳐 도주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셔먼 전차를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군은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셔먼 전차를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영국군 공수부대원이 유대인에게 매수되어 전차를 통째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전차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유대인 최초의 기갑부대인 제82기갑대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82기갑대대의 특이한 점은 러시아 중대와 잉글리시 중대로 부대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대는 동유럽이나 소련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프랑스제 후치키스 전차를 보유했고 잉글리시 중대는 영연방 출신으로 크로멜과 셔먼 전차를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상호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대를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기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민수용 트럭에 철판과 나무 합판을 덧대 장갑차를 만들기도 했고 지하 무기 공장에서 소총과 박격포를 급하게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서두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인 1948년 5월 소총 22,000정, 기관총 11,000정, 대전차포 86문, 박격포 870문, 야포 5문, 그리고 3만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랍군의 전쟁 준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예상되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아랍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각국 지도자들의 전쟁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왕과 이집트의 파루크 왕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길 바랬고 이라크는 요르단과 이집트를 제치고 아랍의 맹주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전쟁 전 아랍연맹은 각국에서 병력을 투입하면 총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군대 규모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고 훈련 수준도 매우 낮아 실제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랍군이 투입한 실제 병력을 살펴보면 아랍의용군 5,500명, 팔레스타인군 5,000명, 레바논군 2,000명, 시리아군 5,000명, 요르단군 7,500명, 이집트군 5,000명, 이라크군 1만 명, 사우디아라비아군 2,000명, 이렇게 총 42,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랍군의 병력이 예상보다 적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전차와 야포, 항공기와 같은 중장비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골다 메이어를 요르단으로 파견해 압둘라 왕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아랍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영토 일부를 요르단에 내어줄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압둘라 왕은 팔레스타인의 아랍 지역 전체를 원한다며 그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다 메이어에게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 몇 년만 더 기다려달라.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일종의 속국으로 삼을 것이며 의회의 의석도 확보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서두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결국 외교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양측은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